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죽음을 핑계로 용서를 구하는 걸까? 오늘은 죽음을 앞둔 황기찬의 후회의 눈물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은 외면한 채 돈에 미쳐버린 노숙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구독은 함께 쓰는 대본, 좋아요는 감정의 박수입니다. 강세리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늘 자신이 원하는 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태오리가 단칼에 거절하자 머릿속이 새하얘진 겁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태오리에게 다가섰습니다. 태오리 지금 농담이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 지호가 당신 아들이잖아.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나 태오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네가 지호의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랑 같이 살 거라 생각하지 마. 넌 아이조차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했어. 너 같은 사람 옆에 두면 지호까지 망가지는 꼴 나 못 봐. 세리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감히 날 평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찬 씨도 날 버렸어. 이젠 너까지 날 버리겠다는 거야? 태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강세리, 넌 사랑이 뭔지 몰라. 넌 항상 누군가를 차지해야만 직성이 풀렸지. 하지만 난 더는 네 욕망의 장난감이 될 수 없어. 태오리가 떠나려 하자 세리는 그의 팔을 붙잡고 오열하듯 외쳤습니다. 가지마. 태오리, 당신이 마지막이야.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라고. 지호도 당신 아들이잖아.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태오리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 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 그 죄를 언젠가 다 치르게 될 거야.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재인은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네. 욕망으로 시작한 삶은 끝내 누구도 지키지 못하더라. 그러면서도 제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가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 남겨진 세리는 한참을 울다가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태오리. 넌 날 버렸어. 황기찬도 날 배신했고 강재인도 날 무너뜨리려 하지. 하지만 두고 봐. 나 강세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어. 세리의 눈빛은 다시금 도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랑도 연민도 버리고 오로지 복수와 집착으로만 살아가려 했던 겁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을 보며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평온함과 행복이 깃든 듯 보였거든요.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살아라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고 아직 갚아야 할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가 죽음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아 두려는 일종의 저주 같은 명령이었죠. 하지만 기찬은 그 말에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나보고 살아라고 하니까 나 지금 행복하다. 기찬의 미소는 제인의 가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곧바로 뒤이어 닥친 사고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세리가 몰고 온 차에 제인이 치일 뻔한 순간 기찬은 본능적으로 제인을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라는 운명조차 뒤로하고 제인을 지켜내려 한 마지막 본능적인 행동이었죠. 응급실로 실려온 기찬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노숙자와 강세리는 병원 복도에서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보험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기찬의 죽음보다 지호에게 무엇을 남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인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돈에 미쳐 사람 같지도 않은 두 사람 황기찬, 당신이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만들었어. 제인의 마음은 복수와 책임 사이에서 더욱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혼수 끝에 황기찬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상했지만 그는 끝내 살아남았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강재인이었습니다. 재인아, 아직 말 못한 게 있다. 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태호와 세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모종의 개입을 했다고 흐릿하게 말했죠. 제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지호가 기찬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기찬이 굳이 다시 새로운 뉘앙스를 풍기며 진실을 흔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그 시각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강세리는 이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찬이 남긴 말을 왜곡해 제인을 더 옥죄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들었지? 지호 문제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제인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세리를 노려봤습니다. 강세리, 너 끝까지 괴물로 살 거야? 내가 반드시 끌어내릴 거야. 한편 노숙자는 여전히 보험금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면서도 그녀는 아들의 병실 대신 보험 설계사를 붙잡고 있었죠. 제인은 그런 노숙자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숙자 씨, 제발 이제라도 당신 아들 옆에 있어. 최소한 그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니까. 그러나 노숙자는 옌병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난 살아야 해. 살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해.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은 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환멸을 남겼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황기찬은 자꾸만 제인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제인의 눈빛 속에서 마지막 위안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 지옥 갈 거야. 은호라도 만난다면 꼭 사죄해. 이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 제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 연민, 분노, 동정 모든 감정이 뒤엉킨 복잡한 시선이었죠. 노숙자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의 상태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기찬이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호 몫으로만 가지 말고 내 몫도 있어야지.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통장을 확인했고 사망보험 증권을 손에 쥔 채 뭔가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병실 앞에서 통곡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보험 계약 조항을 은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노숙자는 집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 대신 현금 다발을 넣으려 했고 밤마다 손에 쥔 보험증권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찬이만 죽으면 돈이 들어올 거야. 그래, 그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강재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노숙자 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노숙자는 오히려 제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마우스. 너 같은 게 뭘 알아. 네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소리는 점점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쇠약한 몸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집을 만들었구나. 어머니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다니. 결국 다 내 죄다. 기찬은 더 이상 어머니를 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념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오리는 목소리를 낮게 가라앉히며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번져 있었는데요. 노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떠올리자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호 키워준 값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니놈 때문에 내 인생이 뭐가 됐는 줄 아냐. 아들이 죽는다는데도 돈 한 푼 못 챙기면 내가 뭐가 되냐. 지호는 네 자식이니 이제 니놈이 책임져라. 노숙자는 뻔뻔스럽게 내뱉었고 태오리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지호를 지켜보고도 쉽게 다가가지 못한 친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노숙자가 아이를 흥정거리로 삼는 모습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오리는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래 대상이 아니야.
돈으로 흥정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인간도 아니야. 노숙자가 발끈하며 고함쳤습니다. 닥쳐 마우스. 뭐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지호는 이 집에서 살지도 못했어. 너 같은 놈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그러나 태오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꺼져. 2번 다시 내 앞에서 아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은 지호 곁에 둘 자격이 없어. 태오리의 눈빛은 노숙자를 꿰뚫어보는 듯 차갑고도 무자비했습니다. 결국 노숙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쫓겨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온 노숙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옌병. 다들 날 무시해. 아들도 며느리도 그놈까지도. 나를 그냥 쓰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기찬의 사망보험 증권 한 장과 비투성이 통장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마저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 불확실했습니다. 노숙자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 죽음을 오히려 돈으로 환산하려는 집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한편 노숙자를 쫓아낸 태오리는 혼자서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이 마음을 파고들었는데요. 지호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태오리는 자신이 지호의 친부임을 밝히고 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아이가 더 큰 상처를 입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지호를 유산도구로만 보고 있었고 노숙자는 돈을 얻기 위한 카드로만 지호를 취급했습니다. 그렇기에 태오리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호만큼은 지켜내겠다. 세리도 노숙자도 기찬도 누구도 이 아이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그 무렵 강재인은 기찬의 병실을 나와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기찬이 무릎 꿇으며 했던 말, 그리고 세리의 음모, 노숙자의 집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들 지호를 돈과 욕망으로만 보는 걸까? 아이는 죄가 없는데. 제인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호의 죽음을 떠올리며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라고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찬은 여전히 죄의 굴레에 갇혀 있었고 세리와 노숙자는 오히려 더 깊이 탐욕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주던 도윤, 그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세리, 그리고 노숙자. 반드시 끝을 보게 만들 거야.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오만했습니다. 판사가 차분히 사건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당신은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강재인을 치려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세리는 의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을 뿐입니다. 방청석에는 강재인과 최자영, 도윤, 그리고 지호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세리에게 꽂혀 있었고 세리는 꿋꿋이 그 시선을 견디며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증인 황기찬 씨. 법정 문이 열리고 쇠약해진 모습의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몸이라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기찬은 증인석에 서자마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격하신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세리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앞에 있던 제인을 향해 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인을 밀쳐내고 대신 차에 치였습니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제인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기찬이 이렇게까지 명확히 증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즉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무슨 수로 내 마음을 단정해. 기찬은 세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 미련과 분노,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제발 이제 그만해. 넌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어. 제이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괴롭혔던 남자 황기찬이 지금은 증인석에서 세리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거지? 황기찬, 당신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제이는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세리가 죗값을 받도록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당신은 지금 시한부 환자 아닙니까? 약물 치료도 받지 않았고 정신적 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억과 판단이 온전하다고 자신합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기찬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망가졌을지 몰라도 내 눈은 아직 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세리가 제인을 치료했다는 건 결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 날 끝까지 배신하겠다는 거야. 기찬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배신은 네가 먼저 했지. 내 가족을, 내 아들을, 내 삶을 모두 짓밟은 건 너였어. 방청석에서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세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세리의 가면을 벗겨내는 듯 맑고도 깊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세리는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개를 세우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지호야. 엄마는 널 지키려고 한 거야.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아이의 눈에 비친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변명으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끝까지 발버둥 치려 했지만 기찬의 증언은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제이는 법정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선택이 결국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네. 그러나 그 순간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몰려들며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 회장, 강세리 씨의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과거 이중 계약서와 비자금 문제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찬의 증언으로 세리의 판은 기울었지만 동시에 기찬 자신이 또 다른 법정 싸움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조짐이 드러난 것이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노숙자가 은행에서 벌였습니다. 그녀는 보험증권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직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기찬이 곧 죽을 텐데 왜 내 몫을 안 주는 거냐고. 직원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숙자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고 그녀는 결국 강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신과 진단 결과 노숙자는 심각한 망상장애와 집착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조차 돈으로만 계산하려는 사고가 고착화돼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며 마지막까지도 손에 쥔 보험증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거면 다시 살 수 있어. 아무도 못 뺏어가. 강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노숙자 씨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아들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이 돈 때문에 결국 자신까지 잃으셨네요.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야. 강세리는 재판에서 불리해지고 노숙자가 정신병원에 갔다는 소식은 그녀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황기찬은 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이 만든 업보의 무게를 절감합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 증언과 고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강재인은 노숙자의 추락을 보며 다시 다짐합니다. 난 절대 저 길을 가지 않겠다. 끝까지 진실과 책임으로 버티겠다. 태오리는 지호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세리와의 최후 충돌을 준비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결국 자기 정신까지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은 남은 인물들에게 커다란 경고가 되었습니다. 돈에 미치면 결국 인간도, 가족도, 자기 자신도 잃는다. 그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병실 창가로 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는데요. 숨소리는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강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제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제인아, 기찬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희미했습니다. 난 이제 더는 버틸 힘이 없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네가 곁에 있어주니 덜 무섭다. 내 마지막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달라고 한 부탁. 제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황기찬, 난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다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벌 받는 걸 지켜보려는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니까. 기찬은 미소 비슷한 걸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한텐 선물 같다. 다 잃고 다 무너져도 마지막에 널 다시 볼 수 있어서 고맙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겠다고 했는데 끝내 약속 못 지켰다. 하지만 거기서라도 아빠 용서해다오. 잠시 후 기찬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파형이 점점 느려지고 곧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제인은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연민과 안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여왕의 집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